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우리는 사건의 이면, 사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왔을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문제와 미래를 위한 생활 수칙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구생활 백서, 세계일보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젤게이트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뭐 갑자기 왜 몇 년 전 사건 일을 들고 나왔나 좀 네. 궁금하실 텐데 최근에 폭스바겐이 국내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을 했어요. 네. 이게 뭐 몇 개 차종 중단한 적은 많았는데 이렇게 전 차종을 중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뭔가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그게 네. 바로 디젤게이트인데 이때도 전 차종 출고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최근에 디젤게이트 관련해서 후속 처리 과정을 좀 취재할 일이 있었는데 그 한미 양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나 그 결과를 보다 보니까 거의 뭐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가 도대체 환경 전문 기자의 뒷목을 뻐근하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니까 네. 디젤게이트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네, 2015년 9월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때 미국의 환경보호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 그 환경부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폭스바겐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들이 만든 디젤차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자동차를 팔려면 그 나라에서 정한 대기환경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미국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디젤차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차량 제조사들이 아무래도 휘발유차에 강하니까 맞아요. 유럽차에 좀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준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당시 대부분의 차들은 유로 5라고 하는 기준으로 출시가 됐어요. 이거는 1km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0.18g 이하여야 됐었거든요. 네. 한국도 이걸 준용해서 이제 그렇게 기준을 설정하고 있었고요. 근데 미국은 0.044g 이하로 배출하라 이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배출량이 4분의 3이나 적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제 배출가스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배출가스를 디젤차에서 조절을 할 때 뭐 EGR 혹은 뭐 SCR 이렇게 하는 뭔가 어떤 그런 기계 장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네네. 이제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인증 시험 검사를 실내에서 받을 때는 작동을 시켜서 질소산화물 그 배출이 확 떨어지게 했다가 실제로 도로를 달릴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뭐 작동을 중지한다거나 해서 다시 이제 배출량이 확 늘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도로 주행을 하면서 다시 재봤더니 원래 아까 미국 기준이 0.44g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51g을 배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기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기준 이런 것도 다 초과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뭐 집단 소송한다, 엄청난 천문학적인 뭐 배상금을 물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조금 수리비 정도 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그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도 디젤게이트가 워낙 좀 옛날에 터졌던 일이고, 예. 그래서 그래, 미국은 강하게 처벌했지, 뭐, 거긴 집단소송제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넘어갔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이걸 왜 다시 들여다봤냐면요. 제가 지난해 10월 말에 미국 출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우연한 기회에, 디젤게이트 때문에 폭스바겐이 미국 땅에서 지불해야 했던 돈이 그 단순히 이제 소송 통해서 엄청나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고 하는 것 이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대체 어떤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가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출장을 갔던 게 디젤게이트 때문에 갔던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이제 워낙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뭐 환경 정책이나 이런 게 앞서 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역의 어떤 정책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좀 이제 알아보려고 취재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관을 제가 방문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좀 낙후된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이제 가가호호 돌면서 이 집에서 뭐 카페트가 오래됐으면 그거 바꿔주고 네. 뭐 이제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 왜냐하면 그럼 천식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곰팡이 쓴 거 다 없애주고 지붕 수리해주고 심지어 뭐 창틀도 바꿔주고 그리고 가전제품 오래되면 전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전제품도 바꿔주고 막 이런 지원 사업을 아니, 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굉장히 범부처 사업이고 네.
그리고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이거 갈등 없었냐 이랬더니 전혀 갈등 없었다. 왜냐하면 이거 돈이 어차피 폭스바겐에서 나온 거라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폭스바겐이요? 그랬더니 디젤게이트 때문에 조성된 기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 참 신기하다 이러고서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제가 이제 이번에는 미국에서 제일 커다란 제로에너지 빌딩이 있어요. 네. 메리 니콜스 캠퍼스라고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신규로 지어진 건물이 있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취재하면서 돌아오가지고 이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지 하고서 보니까 그 건축비의 37%를 또 이것도 폭스바겐이 낸 거예요. 네. 아니 뭐 폭스바겐이 돈을 얼마나 많이 미국에다 갖다 줬길래 네. 뭐 건물도 에너지 절감하는데 돈 쓰고 네. 뭐 사회 취약계층의 어떤 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돈이 쓰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그냥 소송비만 낸 거 아니었어? 이게 뭐가 더 있을까 이제 알아봤더니 예. 이제 그 비용을 크게 4덩이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예. 직접적으로 이제 차량 구매자한테 지급하는 합의금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폭스바겐 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무공해 차량에 투자하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송 때문에 내야 했던 뭐 벌금, 배상금 이렇게 이제 4덩이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합의금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산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이 지금까지 너네들이 불법 조작한 차의 85%를 리콜하라라는 건데 뭐 리콜을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중에서는 나 이제 더 이상 이 차 타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그 디젤 게이트가 정확히 2015년 9월 18일에 이제 터져 나왔는데 네. 그 바로 전날 9월 17일 중고차 가격을 100% 쳐줘서 소비자들한테 그걸 다시 사라 차를. 그러니까 전혀 이제 그 디젤 게이트가 가격에 영향이 없게 하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리스 계약을 조건 없이 뭐 중도 해지 수수료 이런 거 없이 100%다 보상 그냥 무조건 해제줘라 이렇게 했고 네. 만약에 리콜률 85%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성률 1%포인트당 최대 8,500만 달러를 폭스바겐 기금으로 내도록 했어요. 그럼 이 폭스바겐 기금이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는 완화 신탁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이 조작을 때문에 그 배출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상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쓰는데 이제 들어갈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이게 액수가 한 3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그 폭스바겐이 냈고 이거를 이제 미국 전체 50개 주랑 워싱턴 DC 이런 데 이제 지역별로 차량 등록 대수에 비례해서 나눠 가졌고 이 돈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취약계층도 돕고 뭐 네. 건물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공해 차량 투자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20억 달러를 걷었습니다. 이거는 전기차 충전소 짓고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홍보하고 여기서 이제 전기차는 폭스바겐 차 홍보하라는 게 아니라 정책을 홍보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기금을 이제 운용하고 하는데 이제 별도 어떤 회사,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회사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제일 많은 공공 고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단 소송이나 이런 걸로 지불하게 된 벌금 이런 것도 있어서 가장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이거 다 더해서 한 지금까지 333억 달러를 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을 1,000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네. 300억 달러면 3조 원이잖아요. 네. 지금 30조 원이잖아요. 30조, 예. 그러면은 얼마예요? 40조 원 정도 된다는 돈이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뭐 한 거예요? 갑자기 야, 우리나라는 거저 그냥 그 디젤 게이트 넘어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한국은 그럼 진짜 뭘 했을까 이게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도 그동안 이제 환경부 출입하면서 디젤게이트 관련해서 환경부가 과징금 얼마 부과했다 이렇게 기사는 쓰긴 썼는데 예.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 돈으로 뭐 했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는 이제 과징금을 거두면 그거를 어떤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 쓰고 하는 제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과징금을 거두면 이렇게 바로 이제 국고로 환속이 돼서 이거를 이제 그다음엔 용처를 알 수 없게 되는 그쵸.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정부가 그럼 완전히 손 놓고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요. 우리가 이제 디젤 게이트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터진 그 사건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는 폭스바겐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뭐 예를 들면 닛산이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이제 제작사로 계속 범위를 넓혀서 2021년까지 계속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제 이런 조작을 발견했으면 미국처럼 뭔가 엄벌할 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도 사실 그 2015년 발생했을 때 우리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이 10억 원밖에 안 됐어요. 모델당. 네. 그러니까 네. 10억 원이면 사실 뭐 고급 세단 한 10대 팔면 그렇죠. 건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2017년 말부터 그 상한을 500억 원으로 좀 올리긴 했으나 그것도 이제 2017년 말 이후에 부과된 과징금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네. 배당으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이제 폭스바겐 기금 뭐 혹은 뭐 무공해차 그 투자금 이런 거 그런 목적성 기금을 조성한 거는 아예 없었고요. 아니 뭐 이거 기껏 다 합쳐봐야 1,000억 원도 안 되는 돈일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40조 원대 1,000억 원.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해 보기로는 당시에 집단 소송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민형사 이런 소송이 진행되긴 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씁쓸해요. 그 형사소송은 1심에서 그 벌금 이제 선고가 됐는데 이게 계속 깎여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11억 원으로 네? 감경이 다 됐고요. 합쳐서요? 네네네. 형사소송에서요. 예. 그리고 민사도 역시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독일 회사가 이렇게 속여판 거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허위 광고 때문에 우리가 샀으니까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소송을 냈거든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씁쓸해집니다. 정확히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평균적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차감, 안전성, 연비, 상표, 디자인, 가격대를 기초로 차를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다. 배출가스의 많고 적음은 구매 결정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제는 훨씬 더 내용이 긴데 예. 요약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소비자는 환경성 따져서 차를 사는 게 아닐 텐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판사가 우리나라 소비자를 너무 그러게- 얕잡아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시해서 사는데. 네, 그래서 그 1심에서 원고들이 청구한 2천만 원에서 100만 원만 인정이 됐고요. 이게 항소심까지 가기는 했는데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이제 볼 수는 없어서 제가 이 담당 법무법인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는 국제적인 호구구나. 네, 그렇죠. 아니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디젤 게이트를 다시 떠올리시면서 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네. 걸 실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시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야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만큼 이제 한번 뭔가 잘못했을 때 일벌백계를 하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네. 했던 이유가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법이나 이런 규제 이런 걸 만들어갈 때 사실 소비자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직접적인 그 당사자인 기업에 관심이지. 그러니까 네. 어떤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거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을 때는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예. 인식에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 우리는 뭐 판사님들이 알아서 우리 소비자들은 그런 걸 환경을 고려해서 차를 샀을 리 없다. 뭐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얼마나 시각이 다른가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니 뭐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와 관련해서 리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또 다시 이런 사건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네. 우리 정부나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입법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좀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규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유익한 얘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못 듣는 얘기였기 때문에 네, 네, 네.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생활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길보 윤지로 환경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